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보건의료 분야 이슈를 굴하러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타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환자 안전에 대해 1부에서는 존스 홉킨스대 정헌재 박사님과 환자 안전의 의미와 해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2부에서는 국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청류사 양광모 편집국장님과 국내 환자 안전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 국내에 손꼽히는 전문가인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예방학교실 이상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애청자분이시라면 목소리가 좀 낯이 익다고 이렇게 느끼실 분도 계실 텐데, 지난 대선 특집 그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다뤘던 22회 방송에 출연해 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출연이시죠. 그때는 좀 이렇게 정식 포맷이 아닌 다른 포맷으로 진행되긴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네. 네, 저희가 이상일 교수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죠. 저희 이상일 교수님이 이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에 2012년 6월 정도에 그 보고서를 하나 내셔가지고 이 우리나라 환자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걸 그때부터 지적을 해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환자 안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너무 광범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백혈병 때문에 3년여 동안 그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지난 2010년 5월에 그 항암제 빈크리스틴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은 정종현 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빈크리스틴 사고로 그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점차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근데 아직 해외나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문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국내 환자 안전 현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이 환자 안전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제가 빈크리스틴 사고 이렇게 뭐 얘기는 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히포크라테스가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아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일반인들은 이 빈크리스틴 사고가 뭔지 좀 이렇게 왜 의료사고가 난 건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모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백혈병에 걸린 그 정종현 군이라고 하는 환자가 빈크리스틴하고 이제 시타라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약제를 이제 동시에 이제 투여를 치료 목적으로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빈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약제는 정맥으로 주사해야 되는 약제고 시타라빈이라고 하는 약제는 척수강으로 주입을 해야 되는 약제인데,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두 약제가 바뀌어서 빈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약제가 척수강 내로 들어가서 이제 환자가 이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런 사건이 보니까는 정종현 군 사건으로 이제 이 언론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전에도 있었던 사건들이고, 그다음에는 빈크리스틴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환자단체 연합회나 이쪽에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그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번에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40대 여자분이 그러니까 임파종으로 이제 치료를 받던 중에 또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요? 그렇게 이슈가 됐는데도. 예.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그 환자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은 좀 소홀한 측면이 있는 걸 이 빈크리스틴 사고가 어쩌면 좀 대변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빈크리스틴 사고 이후에 실태 점검하고 했는데 또 이제 사고가 생겼고. 아마 그러면 앞으로도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뭐 그 이제 가능성이 또 계속 열려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환자 진료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사고 발생의 원인을 그러니까 거기에 직접 투약을 한 간호사나 의사의 책임으로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이게 시스템에 있는 이제 문제 자체를 고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시스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실은 발생하더라도 감추고 가리게 되고 드러나더라도 재수 없이 일어난 일쯤으로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경향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이런 환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좀 더 추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겠지만 이런 안전 사고가 빈크리스틴 사고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께서 네. 작년에 네. 발표하신 그 자료에도 뭐 그런 의료 사고로 인해서 1만 7천 명 정도가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인데 잃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안전 문제에 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증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네, 이제 그것도 실은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영국, 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랄지 심지어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도 이제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보다도 못하네요. 예, 그런 셈이죠.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실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이제 언론이나 이제 신문 보도상에 이제 제가 뭐 그 연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실은 연구를 했다기보다 우리나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조금 그러니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제 외국에서 이미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 병원의 환자 안전 수준이 외국 병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외국에서의 이제 그런 문제의 발생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진이나 병원에 이제 오류한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중에는 또 아주 경미한 것도 있고, 환자가 사망할 정도 심각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기존에 나온 외국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정을 해본 수치죠. 그래서 그 추정을 해보면 되게 우리나라 연간 지금 입원 환자 수가 건강보험 통계연보 상으로 보면 약 600만 건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위해 사건 발생 확률, 그다음에 그 중에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의 발생 가능성, 그다음에 그 중에 사망 확률 이렇게 곱해서 되게 어림셈을 해보면 17,000명 정도가 됩니다. 17,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과장된 수치 아니냐, 그래서 실은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외국에서 이미 나온 연구 결과들도 대부분이 이게 의무 기록에 근거를 해서 나온 수치들이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그 수치 자체가 과소 추정된 것이라고 하는 뭐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다른 이러저런 그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되게 비슷한 수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의 이제 의료 관련 감염 발생률을 통상적으로 되게 3에서 5% 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적용한 이 자료가 되게 위해석한 발생률을 지금 7.3% 값을 쓴 건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뭐 일부 병원 자료이긴 하지만 병원 입원 환자 중에 이상 약물 반응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한 7에서 9%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 이러저런 걸 감안을 해보면 그 수치 자체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과장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7,000명이면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교통사고 사망 환자 숫자가 연간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그쵸.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동차를 안전하게 설계해야지만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쵸. 안전벨트, 에어백 뭐 등등 도로 설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운전자가 뭘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범칙금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일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 환자 안전 문제는 그 문제 규모에 비해서 사회적인 관심이나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지금 취약한 부분이죠. 교수님이 교통사고랑 딱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좀 잘 되는데요. 이런 17,000명이 뭐 과소축에 논란이 잠깐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말씀하셨듯이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리고 이런 추정치가 나온 것도 처음이었고 네. 우리 국내에서. 그래서 이게 근데 작년에 나왔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작년에 이 보고서를 이런 걸 발표하시고 반응이 좀 어땠는지, 언론에는 그때 좀 약간 오류가 나서 보도되기는 했었는데 4만 명이라고 네. 나와가지고. 예, 그 4만 명은 이제 그 중에 이제 불가피한 것도 있고 이제 의료 진료 과정 중에 이제 과와 관계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게 다 이제 섞여 있는 수치라서 이제 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네네. 대개는 뭐 저는 잘 몰랐는데 누가 와서 저한테 별일 없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이렇게 네. 봤더니 밤길 조심하라. 네, 저는 이제 안 들어가 보는데 이제 닥터 플라자라고 하는 곳에서 뭐 한참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의사들 그러면, 사이에 네. 하는 커뮤니케이션 네. 네, 사이트죠. 네, 네. 거기에서 뭐 육두문자도 나오고 그랬다고 이렇게 가까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제 안위를 걱정해주는 질문하던데,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그 수치를 발표하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료인들을 믿지 말자는 뜻에서 한 게 아니고, 그쵸.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은 환자가 첫 번째 피해자지만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 의료인들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이나 제도적 요인 자체를 고쳐주질 않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수치를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이게 마치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의사나 의료인들을 이렇게 모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책임을 아니죠.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네. 보도가 좀 약간 네. 돼가지고 그래서 좀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네. 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지 않습니까? 네. 경유도 있고 이제 일반 휘발유도 있고 한데, 경유 휘발유가 바꿔져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죠. 가끔 네. 있죠. 가끔 네, 네.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죠. 그 이유는 이제 연료 주입기 노즐과 그다음에 그 자동차 연료 탱크 입구의 크기가 지금 한쪽은 크게 작게 해서 한쪽이 좀 안 맞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과거에는 그것도 똑같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조심해서 기름 넣으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 오류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그 노즐 크기를 다르게 설계를 해놓으면 실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류 확률을 훨씬 낮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률적으로 절반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획기적으로 그런 게 줄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마취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흡입 마취에 쓰는 그런 가스들이나 거기 관계된 것들, 가스 시스템들을 보면 그게 지금 이 가스 연결 부위가 서로 안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억지로 그거를 맞추려야 이제
실수를 할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예 만든 시스템으로,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네. 설계를 그러니까 오류를 하기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시스템 설계가 훨씬 효과적이고 이제 그런 걸 도입할 필요가 이제 있다는 거죠. 비행기 뜨는 거와 사실은 그 마취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 정도로 복잡하다는 얘기죠. 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륙하는데 하는 거랑 굉장히 이게 마취하는 거랑요? 시스템이 복잡한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체크리스트가 네. 도입이 돼서 가능했다라는 거고 그거를 마취 분야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가 뜨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마취는 되게 간단한 줄 알았는데 네. 그건 되게 굉장히 복잡한 거였네요. 과정이죠. 근데 이런 뭐 의료계 쪽에서는 좀 그런 얘기 안 좋은 게 반응이 있다고는 했었는데 이게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게 이게 어느 정도 말씀하셨던 시스템적으로는 접근이나 이런 거를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발표를 하셨던 거였잖아요. 네네. 그런 움직임이 지금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좀 있었나요, 그동안은? 좀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이거를 좀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정부 쪽에도 나름대로 보내고, 네. 뭐 이러저런 노력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보니까 도대체 누가 해야 되나? 이 분야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보고서 중에 하나로 미국의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간한 이제 To Err is Human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1999년에 미국에서 발간이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면서 거기에 관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또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과 같은 그런 그러니까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 비슷한 이제 사정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게 이제 이런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금 활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이걸 좀 사회적으로 알리고 좀 이슈화하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보건의료에 관계된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그 책을 좀 보내드리면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을 청와대에 보건의료 관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관계되는 실국과의 그 책임자분들, 그-다음에 보건의료 관계된 전문가 단체, 그러니까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뭐 등 하고 그다음에 주요 일간지나 언론의 보건의료 담당 기자분들에게 이제 제가 그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외국에서 이러저런 종류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안타깝게 지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해서 이런 보고서를 보내드리니까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고서 이제 그걸 보냈는데 보니까 2군데서 딱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몇 군데 더 왔는데 이제 대개는 잘 받았습니다. 정도였고 그동안 뭐 그런 책 내느라고 수고했다. 아니면 책 보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였고 2군데에서 반응이 왔는데 하나는 대한간호협회 회장께서 따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제 간호협회에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그 일을 간호협회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연락이 한 군데가 왔고 이제 그때 간호협회장이 이제 신경림 네.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죠. 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당시간 18대 국회였는데 18대 국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였던 이해주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도 간호사 출신이시죠. 네, 이해주 의원 그분도 이제 서울대학병원 그다음에 가천 길병원에서 간호 분야 책임자를 하셨던 분인데 2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업무를 지금 아시는 분들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당시 이해주 의원실하고 18대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뭔가 이거를 제도하고 법제화하려면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조사부터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제 얘기가 그렇게 됐고 했는데 문제는 뭐 자료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게 또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무 기록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무 기록 접근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자료를 마련해서 법제화를 하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18대 국회는 이제 지나갔고 그 이후로 이제 몇 차례 이제 우리나라 실태 조사에 관한 건의를 이곳저곳에 하긴 했는데 그게 실제로 아무튼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전국 뭐 이렇게 병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했던 그 실태 조사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실태 조사를 의무 기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러니까 그런 조사의 실현 가능성만 좀 점검해보는 그런 네. 예비 연구를 뭐 하나 했었는데 해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실태 조사하려면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결론까지는 이제 얻었습니다. 그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도구나 그런 것들까지는 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태지요. 말씀하셨듯이 그 관심을 이렇게 딱 보고서 가졌던 게 현장에서 바로 느끼는 그 간호사 생활하셨던 두 분이셨고, 근데 참 의외인 게 의료계에서는 그렇게 오히려 좀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오히려 얘기를. 시시하죠. 뭐 네. 사고가 이게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 최근에 그나마 조금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저 대한의사협회 우리 이제 노한규 회장님께서 경북대학병원 그 정종현 군 그 사건에 이제 피켓 시위를 직접 하셨죠. 거기에 이제 조금 이게 중재 내지 개입을 좀 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하긴 했는데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제도의 이러저런 문제, 특히 이제 수가 문제, 저수가 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 이외에, 그러니까 수가만 올려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뭐 자동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 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는 실은 구체적인 그런 실행 방안 같은 것들 이제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실은 외국의 다른 그러니까 전문가 단체들의 활동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이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진기가 사라진다. 의학과 IT의 융합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 휴대전화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곧 닥칠 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바꿔놓을 의학의 미래를 소개하는 책. 미국 아마존 의학 베스트셀러 에릭 토플의 청진기가 사라진다. 청년 의사. 그런 안전사고라는 게 뭐 과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피치 못해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 드는 건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실수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 노동이 과다하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주장을 많이 했어요. 네. 대전협에서.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의 잘못이냐 시스템의 잘못이냐 이제 시각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에는 누군가 반드시 거기 관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잘못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관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시스템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공의가 이제 이 환자 진료 중에 이제 하는 뭐 이러저런 좋은 잘못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전공의 잘못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그러니까 전공의의 이제 이 그러니까 업무 강도나 이런 것
것들이 높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진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예를 들면 사람이 24시간 잠을 못 자면 이 집중도가 혈중 농도 0.1% 수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알코올 농도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룻밤 날 새고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술 마시고 진료하는 거랑 같은 술 마시고 이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진료를 하는 이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이제 전공의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처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분야도 그렇고 전체 이제 이런 사고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알려져 있고 대개 한 15 내지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스템적인 요인들이 이제 80 내지 85%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이러저런 개선 활동이 큰 효과를 못 거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개선 효과를 크게 거두기 힘들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대로 남겨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전공이 지금 근무 시간 문제만 해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가 무슨 전공의의 복지 차원의 문제처럼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그 문제보다는 이제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전공이 이제 근무 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두는 이유가 전공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환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전공의 수련기관 인증을 하는 기구가 이제 HGM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제 그 기구에서 전공이 그 근무 시간 제한 내지 이제 연속 근무를 이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고 있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련기관 인증을 그러니까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전공의 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두는 건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그나마 그런 논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빈크리스틴 같은 사고를 예방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사건을 단순히 이제 전공의가 뭐 문제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뭐 그것도 사례를 얘기해 주신다면 이런 사고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난 이제 적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 이제 그 이 사고를 분석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은 두 약제를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지금의 방식은 두 약제 다 준비해서 이제 주사기 2개 딱 갖다 옆에다 놓고서 이제 환자 있는 데서 한꺼번에 주사를 하는데 이제 동시 주사하지 말라. 이제 권고가 있고요. 그런데 시스템의 변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환자에게 이제 조금 불편함은 있을 텐데 두 약제를 한꺼번에 투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시간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아니면 날짜를 바꿔서 투여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잘못 투여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이런 이 척수강으로 투여하는 약제와 정맥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이제 동시에 투여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주사기에다가 투여 경로에 관한 것들을 아주 잘 보이게 명백하게 큼지막하게 이제 써서 표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권고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권고안은 이제 빈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약제는 정맥 투여를 한 약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ml짜리 이제 그 수액 백에다가 혼합을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주사기를 통해서 그 정맥으로 직접 그러니까 아이브 푸시라 그러는데 한꺼번에 주입하지 말고 수액 백에 넣어서 천천히 이렇게 이게 그 떨어뜨려서 이제 그 점적을 해서 들어가게 드리핑을 해서 주입을 하라고 하는 권고도 있고요. 또 더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정맥으로 그 투여되는 약 그 제와 그다음에 척수강의 바늘 하고의 이게 다르게 만들어서 이제 키 앤 럭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아예 다르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주유기 노즐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러니까 정맥 주사용 주사기에 들어가 있는 약제는
척수용에는 아예 안 맞도록 만들어서 주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그 전보다 훨씬 그걸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이제 빈크리스틴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직도 지금 병원들에서 이게 모든 병원들이 그걸 하고 있냐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위험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약제 잘못 투여한 전공의의 잘못, 간호사의 잘못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이제 접근을 그렇게 해가면 그런 잘못한 간호사 전공의를 혼내주고 야단치고 징계하고 벌주고 아니면은 무슨 그러니까 면허 정지시키고 뭐 정지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뭐 그러니까 다시는 그 실수를 안 하거나 못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병원의 다른 의료인들에게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인증제라는 게 우리나라에 도입됐잖아요. 2010년 정도에 도입됐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보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좀 환자 안전을 위해서 갖추기 위한 하나의 그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좀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JCI 인증도 네. 있고요. 네. 의료기관마다 좀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데 의료기관 인증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의료기관 평가에 비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가 그러니까 환자 안전에 관한 기준을 과거보다 강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원들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과거보다 좀 더 많은 환자 안전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JCI 인증 같은 경우는 국내 인증보다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JCI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빈크리스틴 사고나 이런 것들도 이미 이제 국내 의료기관 인증 받은 곳에서 이제 일어난 또 일들이고요. 심지어는 JCI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증 자체가 이 환자 안전 문제에 관한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슨 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에 비해서는 받은 기관이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할 텐데 그걸로서 이 문제 자체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그런 사례들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저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증 받을 때 들였던 노력을 평상시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공부 좀 더 하고 평상시에 조금 덜 하듯이 이제 인증을 받은 기관들도 인증 받는 그때는 조금 더 노력하다가 일단 인증을 받고 나면은 아마 그런 노력을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인증 제도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인증 제도가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그런 인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인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00% 이제 다 받고 있죠. 그렇지만은 규모가 좀 작은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나 혹은 일반 병원들 같으면은 지금 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율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한 25% 정도 되고요. 일반 그보다 작은 병원들은 지금 3% 부근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실은 상대적으로 보면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들은 그 전부터 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환자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저런 개선 활동을 해오던 기관들인데 인증제도가 커버하는 곳이 오히려 취약 지역으로 상대적 취약 어떤 그런 기관으로 생각되는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에는 오히려 인증제도 지금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 되고 이제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실은 현재 잘하고 있는 기관은 더 잘하게끔 하는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제도적 유인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그대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야 밖에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상의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 인증제가요, JCI나 다른 나라 그 기준에랑 비교해 봤을 때 환자 안전 관련된 기준이 좀 낮은가요?
아니면은 비슷한가요? 그것도 제가 좀, 네. 보기에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의료기관 평가라고 네. 하는 때보다는 강화된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JCI 인증이나 아니면은 그 외국의 다른 나라의 인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기준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그건 제가 보니까 또 안에 좀 속사정이 있어요. 보니까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증 자체를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도록 지금 해놓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인증의 환자 안전에 관한 기준을 외국에서 하듯이 아주 그런 수준을 높여놓게 되면 인증 신청 자체가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그거를 높이자니 신청률이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인증 신청하는 기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더 높이기 좀 어렵고 또 낮추자니 또 실제로 현실적으로 환자 안전 문제를 담보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기능이 좀 약해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이제 미묘한 조금 그 기관 차원에서 보면 딜레마가 있습니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147개소더라고요. 거기 상급 종합병원 44개 뭐 빼고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그 사각지대는 남아 있는 셈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증은 필요한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반짝 노력했다가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진 걸 수도 있고 이제 빈 크리스틴 같은 케이스를 딱 특정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인증이 환자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 그런 거를 이제 오해하지는 마시라고 좀 인증 무용론은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증이 필요한데 아무튼 네, 네. 인증 자체가 이게 이제 독해방망이는 아니다 뭐 그런 네. 말씀이죠. 네. 예. 그걸 받았다고 해서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안전사고를 네.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좀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많긴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말씀하셨듯이 인증제로 다 커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의료기관이면 의료인 개인한테 다 맡겨서 주의하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네. 해야 되는 문제가 맞는 네.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환자 안전 문제를 좀 더 강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 네, 제도 개선 방안이나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환자 안전법을 뭐 네. 만든다라는 얘기도 환자 있어요. 단체 중심으로 네, 네,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예, 예. 우선은 지금 그러니까 이 환자 안전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 환자와 그러니까 의료인, 의료기관을 대립관계에 놓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가해자, 한쪽이 피해자 방식으로 이걸 맞아요. 구도를 잡게 되면 그러니까 가해자로 되어 있는 쪽에서는 감출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 의료계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 이유 예, 중에 하나도 예. 그거인 근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제도의 피해자, 시스템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와 이제 의료인, 의료기관이 함께 지금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서 이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도권은 제가 보기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문제를 찾아서 개선을 하려면 현재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그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관, 의료기관, 병원 내부에서 그런 활동을 조금 지금보다 훨씬 그러니까 개방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물론 그 대형 병원들 같으면은 이제 환자 안전 관계된 이러저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펴본 몇 병원의 예를 보니까 이제 억 단위로 두 자리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아마 조만간 세 자리 숫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물론 병원에서 이제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도 뭐 그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병원의 실제적인 경영 측면에서도 재정적인 손실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병원 진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손실액은 그러니까 순손실이니까 큰 거죠. 굉장히 큰 손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저런 종류의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이제 병원들 특히 이제 그 대형 병원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전담을 한 전담자를 두거나 이제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개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문제가 이제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떤 의료 분쟁 혹은 그런 걸로 이어져서 소송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쓰일 것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위축이 되어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이제 수혈 사고 문제로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뭐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 과거 이제 뼈아픈 경험들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의료기관들이 나서서 그런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동료 검토 활동이랄지 아니면 환자 안전 질 개선 활동을 이제 외부적으로 그런 법적인 어떤 소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래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조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들 입장에서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걸 드러내놓고 하기는 또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이제 살얼음 걷듯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요. 그럼 이게 보고를 그런 사고에 보고를 하면 그게 분석이나 이런 거 이외에 쓰이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예를 들어서 병원 내에서 그러니까 의료 사고 혹은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때 병원 내에서 보고하는 보고 체계에 대해서 거기 보고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요것도 이제 법적 보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듣는 분에 따라서 그럼 아무 일이나 다 해놓고 보고만 하면 끝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인데 여기서의 제가 말씀드린 법적 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고된 사건 그리고 보고 자체에 대한 행위에 관한 보호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발생해서 어떤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남은 부분에 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그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래서. 문제는 이제 또 해결할 수 있는 중재원이나 뭐 이런 그렇죠. 제도를 또 네. 마련해 놨으니까요. 네. 그래서 기관 내부 활동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의료 기관들 사이에 경험을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특정 병원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더라도 그 병원 안에서만 처리를 하고 덮어놓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항공 분야 같으면 이제 그런 종류의 이런 항공 안전에 관계된 보고를 그러니까 그 해당 항공사나 뭐 그런 내부 보고 체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전체를 그러니까 모으는 그런 보고 체계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한꺼번에 교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항공기의 엔진 부분에 무슨 결함이 발견됐다고 하는 게 어떤 항공사에서 아니면 어떤 그 기장이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게 접수가 되면 동일한 기종의 항공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에 들어가서 그 부품을 교체를 하게 되면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항공사고를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 체계 중에 병원 의료기관 내부에서 하는 거를 이제 내부 보고 체계라고 그러고 그 기관들 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병원 밖으로 보고를 하는 체계를 이제 외부 보고 체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환자 안전 분야에서도 그런 외부 보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서 이렇게 이 환자 안전 문제를 다룬 나라들은 그런 외부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외부 보고 체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병원들 간의 그러니까 경험을 그런 교훈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외부 보고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보고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좀 해주게 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시스템 측면의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걸 조성할 수가 있죠. 그 말씀드린 법적인 부분이요. 그 환자 단체 중심으로 환자 안전법이라는 게 제정 움직임인데 이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규정하느냐라는 비판도 좀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문제는 실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싶지만 현 제도상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것들을 법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윤리와 법의 문제 이렇게 이분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 의료인들이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환자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의 어떤 그 진료를 제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윤리적인 일인데 그렇죠.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걸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 행동이 좀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은 이제 환자 안전법 소위 뭐 이제 우리가 그런 법을 제정한다면 의료기관 내부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법적 보호,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외부로 그러니까 전체 의료기관들에서 발생을 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건 사고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경험을 공유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윤리적인 행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의사가 되기 전에 의과대학에서 제일 먼저 임상 시스템 나가기 전에 do no harm을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그 제재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런 입장이시군요. 근데 그 공유 문제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공개하는 게 각 기관, 의료기관에서 꽤 꺼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 우리가 이게 녹음하기 전에 잠깐 여담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법안을 만드는데도 약간 관여를 하실 것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데 이 공개를 잘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기관에서 이 공개를 좀 하게끔 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데도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그 사고가 났을 때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면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우선은 그 지금 실은 그 병원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보호 체계도 보면은 이게 활발히 보고가 되는 병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병원은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데 이제 물론 이제 환자에게 어떤 그 해가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는 아무런 해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발견을 한 그런 종류의 이제 사건 우리가 뭐 근접 오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 near miss, close call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를 다 보고를 이제 하도록 하는 그런 병원이 있는데 어떤 곳은 월 1,000건 정도 이상 이제 보고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뭐 보고 건수가 매우 작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를 봤더니 이제 보고 건수가 많은 그런 병원들에선 그 병원이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많아서라기보다 아마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텐데 한 곳에서는 보고를 안 하는 거고 안 하거나 이제 못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걸 좀 자유롭게 보고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자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을 문책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 또 하나는 더군 경우에 따라서는 장려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보고를 많이 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뭐 그런 거를 일부 보상을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의료기관 간 경험을 공유하는 외부 보고 체계 앞서 말씀드린 거기에서 똑같은 게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사건 자체의 보고가 그 이후에 이제 분쟁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런 데서 그거를 이제 보고한 사람, 거기에 관계된 환자, 기관의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익명화해서 그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이게 뭐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익명성을 좀 보장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들을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을 쓰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고한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자체나 이제 그 보고한 것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이런 종류 문서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정의 증거 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무 기록상에 나타낸 의무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계속 가지지만 네. 병원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그 사건 그 분석이나 이제 개선 활동 만들기 위해서 한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별도 자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 보호를 해주는 조치들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법제화가 된다면 그와 유사한 조치가 이제 법에 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별도의 이제 추가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큰 인센티브는 병원 내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뭘 보고했더니 보고가 된 것들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실제로 달라지더라. 환자도 안전해지고 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좀 더 편하게 일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 사례가 쌓여가면, 그러니까 보니까 병원 내에서 보고 건수가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보고를 통해서 그 문제가 알려지고 해서 개선 방안이 나옴으로써 이거 보고를 하니까 달라지는구나. 환자도 안전해지고 우리도 일하기 편해지는구나. 이게 조금 인식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보고 건수가 좀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국적인 보고 시스템 운영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참고해서 이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고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 첫 단추죠. 알아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바꾸는데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네, 뭐 거의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의료계의 관심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정부나 다른 곳의 관심도 그렇게 또 적극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좀 꾸준히 지적을 해오셨어요. 해오시면서 좀 느끼신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우리 당선된 대통령님의 또 그 안전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실은 그 안전이 밤길 다니는 거, 안전하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도 매우 아마 밤길 다니다 사망하는 사람 숫자보다 아마 이 숫자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지난번 새로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경임 의원이 환자 안전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당시 내정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미 장관이 되셨죠. 이 문제 챙겨서 잘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약속을 잘 지키시는 대통령님과 함께 일하는 장관님이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그나마 조금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변화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복지부 담당자를 만나서 안전 얘기를 하면은 이게 특정 부서의 업무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은 여기저기 관계되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업무가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작년 연말에 복지부 업무 분장표 안에 환자 안전 업무가 명시가 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을 하는 사무관, 국이 정해지게 됐고 해서 그건 그 사이에 있었던 좀 변화 중에 하나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환자 단체의
연합회나 이제 국회에서도 좀 관심들 최근에 많이 가지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18대 국회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한 분 관심 표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오늘도 이제 저녁 때 또 모 의원실에서 이 환자 안전 문제 간 다음에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도 지금 몇몇 숫자가 꽤 이분에 직접 나서서 이제 법제적 문제 지금 직접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제 몇 분 늘어나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 안전법의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내용이 환자 안전에 관계된 이러저런 그러니까 의료인들, 의료기관들의 활동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해주고 이제 보고를 활성화하고 하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행스러운 것은 환자단체 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비교적 그런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법적 보호를 해준다, 공급자를만을 법적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사이에 조금 아쉬웠던 점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이 문제 자체를 이제 처음 이렇게 좀 심각하게 접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제가 96년에 미국의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이제 듣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의 인스티튜트 메디슨 그 보고서에 인용한 그 중요한 그 참고문헌 중에 하나가 하버드 메디컬 프랙티스 스타디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듣고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안전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 전에 전혀 저도 이제 환자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 생각 못 해봤는데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어떤지 좀 점검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러저런 개인적인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여기저기 관심을 가지게 돼서 다행인데 실은 이게 조금 더 일찍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수치에 해당하는 환자 수를 다는 못 살렸어도 그렇죠. 뭐 하다못해 저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고 몇 건 환자 몇 사람은 적어도 더 살릴 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금 더 그러니까 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더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몇몇 분들이 환자 안전 문제 이런 것들 의료인들 다 공감 얻어가고 이거저거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가자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천천히 가는 게 그냥 단순한 천천히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실은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한 이제 불행한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쌓여간다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천천히 가자고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냥 천천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것도 조금 제 자신으로 봐서는 윤리적인 좀 그런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이고요. 지금도 실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인 단체, 그러니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아니면 관련 학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저수가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외국에서 갖춰져 있는 이제 환자 안전에 관계 이러저런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러니까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을 텐데 이제 아마 조만간 그런 보호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조금 더 의료인들이 그러니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환자 안전 문제가 뭐 다들 공감하는 문제이긴 한데 너무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누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